네, 배당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자사주도 매입하고, 또 자사주도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떠오르는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웠던 섹터, 이거 섹터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주사 영역이겠죠. 근데 일본 증시를 닮아가자라는 소위 작은 그런 정책적 움직임, 뭐 주주들도 상당히 지금 다소 좀 흥분돼 있다고 할까요? 설레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달았어요. 뒤에 보이시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길래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사뭇 이게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이 아마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시의적으로. 그래서 오늘 김동양 연구원님 모셔서 이런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하나씩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잘 팔리죠? 네, 뭐 주가를 보시면 예,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좀 재미가 없었던 이 김동양 연구원님의 그 커버리지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상당한 인기몰이, 상당히 러브콜을 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정도. 느낌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차트 한번 보시죠.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여러분 느낌 한번 보시죠. SK, 좋습니다. SK도 이렇고, 삼성물산. 야, 정말 가파릅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제가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외국인들, 뭐 연기금들, 뭐 투신 최근에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삼성물산을 뭐 지분을 갖고 있는 뭐 KCC도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김동현 군이 커버리지 않은 기업은 아니지만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대단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롯데지주. 롯데지주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홀딩스, 지주, 이런 단어가 붙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매우 가파르게 상승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일단, 도대체 제가 아까 썸네일 잡아놨던 이거, 기업 밸류업.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연구원님? 예, 뭐 저희도 자료가 몇 차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팩트는 그거죠. 작년에 일본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수익률이 좋았고 그 이유를 찾다 보니 2022년에는 시장 개편이 이제 4개 시장이 3개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바뀌었고 그 1년 있다가 작년 3월, 4월쯤에는 일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다. 왜냐하면 일본도 장기 저평가가 돼 있었고 시장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PBR 1배 미만 기업이 뭐 50%고 뭐 이런 굉장히 저평가 국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물론 이제 아베노믹스 시절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적으로 PBR 1배 미만이고 ROE 8%안 되는 기업들은 요거 어떻게 개선할지 좀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세요. 라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PBR 1배 미만 기업들한테 이제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고, 그랬더니 이제 기업들이 대체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부분에 성장하겠다라는 뭐 투자 그 성장 계획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자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겠다, 뭐 ROE를 얼마로 높이겠다라든가 하는 것도 발표하고, 또 이제 가장 가깝고 구체적으로는 주주환원 정책, 뭐 배당을 어떻게 하겠다, 자사주를 어떻게 사서 소각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 수익률이 뭐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아마 이제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자본 효율성과 관련된 계획을 좀 공시하라. 성장성과 관련된 계획을 좀 공시하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추종하는 상품들도 많이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모멘텀 거리네요. 그러니까 인덱스화 해서 그거 관련된 연관된 파생된 상품이 나온다면 뭐
떠오르는 거는 ETF가 만약에 이런 종목들 구성되는 게 나오면 수급적인 것들도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근데 문제는 삼성물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15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김동현 연구원님의 이제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레포트를 보시면 목표 주가도 최근 18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흐름들이 일각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면 이 정책적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 오히려 차익 매물 등이 거세게 나오거나 상당히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일부는 슬슬 이제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의 흐름들이 궁금하고 그래야 홀딩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최근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게 참 궁금한 부분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김동현 연구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신지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라는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부담스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오랫동안 이미 이제 기원을 찾아 올라가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시던 분들이 보면 뭐 내가 3, 4년 전에 봤을 때보다 절대 주가도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때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고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 뭐 이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해석하자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여전히 60%대이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PER 멀티플 봐도 11배? 뭐 이 정도면은 이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드는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차트를 보시면 월봉을 볼까요? 월봉? 일봉? 월봉으로 지금 보시면 사실 뭐 고점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에버리지 수준 정도에서 그 정도 수렴한 걸로 보이고요. 일봉으로 뭐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지만 사실 작년 하반기서부터 특히 뭐 한 11월, 12월서부터 주가가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그때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뭐였냐 하면 뭐 삼성물산이나 SK가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상당히 작지 않은 종목인데 여태까지는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는 게 펀드 수익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안 들고 있으면은 조금 그렇죠. 문제되는 거 아니야? 요런 컨센서스가 이미 작년 하반기, 작년 말부터 좀 형성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뭐 1월 달엔 조정을 보였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면서 뭐 대표적인 저 PBR 주죠. 뭐 NAV 대비 할인율도 크지만 저 PBR 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올라갔고 특히 삼성물산은 특이하게도 자사주 13%,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시장 가치가 3조 원 정도 되는 이 자사주, 기존 보유 자사주를 전부 다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주주 환원책을 상당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레포트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서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간단하게 좀 서머리 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실적을 리뷰해드리는 자료였고요. 네. 실적은 사실 이제 지주회사 하면 실적이 자회사들 실적, 뭐 상장, 비상장, 자회사 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데 네.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고 이 지주회사 격회사로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연결로 들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분기마다 좋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게 직접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게 건설 사업인데 건설은 사실 4분기에는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뜯어보면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아마 추후에 환입이 될 수도 있는 한 1,0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생각한다면은
건설은 여태까지의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삼성전자 캡티브 공사를 이제 시행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다른 사업부, 상사, 레저, 패션, 식음 이런 사업부들도 작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시즈널러티가 있긴 하지만 부문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시즈널러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큰 틀에서는 성장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리포트 오른쪽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2년부터 보시면 2.6조, 2.9조, 3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21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조대였어요. 1조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22년도에 이제 더블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견조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이익 체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모습이고요. 실적적으로. 요게 주목할 만한. PBR이 1배가 안 되네요. 예, PBR은 사실 지주회사들 PBR은 뭐 네. 0.4, 0.5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1배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뭐 PER로 봐서도 10배 정도면은 뭐 이제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좋습니다. 삼성물산은 여전히 긍정적인 뷰로 접근하셔도 일단은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화면 좀 바꿔주시면 일본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한 10개월, 11개월 지난 시점 같은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저희가 어제 오늘 자료가 네. 각각 따로따로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본 시장에서 통계를 작년 말 기준으로 낸 걸 보여주면 프라임 시장에서 40% 정도, 그다음에 스탠다드 시장에서 12%. 왜 놀라시죠? 요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일단은 이제 그 금융당국이 요구한 대로 뭔가 개선책을 발표는 했습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 3년을 이렇게 쭉 보면 PBR이나 ROE가 개선되는 기업이 나빠지는 기업보다는 일단 많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딱 나오면 2월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딱 나오면 이게 꼭지고 여기서는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보다는 좀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당국의 계획이고 이거대로 해주십사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나오면 당연히 기업들이 어떤 호응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생각해보면 멀게는 2016년, 17년 엘리엇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그룹하고 붙었을 때처럼 이 액티비스트 활동 때문에 대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과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기업들 그리고 했던 기업들도 뭔가 좀 더 진일보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는 그거에 호응해서 발표하는 게 나오겠죠. 정부안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 발표하진 않을 테니까 기업들의 호응이 이어지는 것들은 짧으면 상반기, 길게는 2024년 연내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저 PBR 주라고 해서 초이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초기 시장에서는 좀 더 지속성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ROE가 좀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 기업들이 그 해당되는 그 영역되는 기업들의 액션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주가의 흐름들도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K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연구원님?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발표할 수 있는 밸류업 방안 중에 앞서 이제 뭐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장기 투자 계획,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자본 효율과 관련된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K는 장기 투자 계획, 이미 몇 년 전서부터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해서 4대 사업 위주로 투자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 계속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관련해서도
2022년부터 매년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작년분이 아직 조금 남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아마 소각을 할 거고요. 올해 내년에도 뭐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하반기에 1%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롯데지주도 사실은 이제 레포트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실은 연구원님이 커버리지하는 기업이라서 잠깐만 좀 최근에 이제 롯데지주 엄청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저희 당사 고객님들이 좀 계셔서요. 상담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저도 판단이 안 돼서 연구원님께서 쓰신 최근 자료 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혹시 롯데지주도 좀 지금 의견이 이거여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홀드 의견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들이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어쨌든 23년보다 24년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정도가 예상보다 뭐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계열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지주단에서 그거를 다 모아보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저희가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주요 지주사들이 뭐 60%, 70% 할인도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오르기 전이죠. 45% 할인이면은 상대적으로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롯데지주가 뭐 다른 지주사들도 다 올랐지만 특히 시세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냈던 이유가 자사주를 합병 때 생긴 자사주를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대표적으로 SK, 두산, 롯데지주, LS 이런 지주사들이 삼성물산처럼 자사주 소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삼성물산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강제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소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신규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부분들, 뭐 이미 SK하고 LG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LG처럼 순현금이 2조 원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SK나 두산처럼 뭔가 여태까지 사업을 좀 많이 팔아봤다라든가, 특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들고 있는 로보틱스 주가가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 올해 10월달 보호 예수가 절반 풀리기 때문에 아마 뭐 일부는 팔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롯데지주는 딱히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얼마 전에 그 신동빈 회장이 일본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롯데그룹이 여태까지 M&A만 너무 열심히 해왔는데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은 좀 팔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 팔아서 혹시 주주환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게 롯데지주가 사실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롯데그룹 자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뭐 이걸 팔아서 주주가치 재원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기업 그룹의 어떤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고 PBR을 팔아서 지금 저 PBR로 옮겨가고 있는 시장. 뭐 최근에 조금의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짱짱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 지주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만 주시장이냐? 코스닥 시장의 많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 PBR보다는 물론 자산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도 코스닥 쪽도 많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밸류가 조금 부담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꿈의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AI, 뭐 반도체, 소위 말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코스닥 쪽에서는 혹시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이
상위 2개 시장에 대해서만 PBR 1배 미만 기업한테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1월 달에 금융위에서 뭐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했던 걸 보면, 공시에 그거를 적도록 하겠다. 근데 그 공시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공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의무는 아니죠. 2030년까지 거래소는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자체는 의무인데 네. 그 공시에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안 쓰는 거니까 그런 의무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공시를 하게 되면 공시 효과에 의해서 관심이 없거나 안 하려고 했던 데들도 이제 자꾸만 비교가 되니까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거래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공시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은 안 한다라기보다는 시장적으로는 거래소 기업한테 좀 더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양 연구원님께서, 이사님께서 2024년 전망 자료를 작년 11월에 쓰셨나요? 11월. 네, 네, 그렇죠? 그때 딱 2종목을 나는 탑픽으로 가져가겠다. 그게 뭐였냐면요. SK하고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는 거를 알았느냐. 참 이 두 종목을 잘 찍어주셨는데, 어쨌든 자, 현실은 이런데 혹시 이 두 종목 외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쪽도 한번 보시죠. 혹시 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주사 쪽에서도 괜찮고, 커버리지 기업들 중에. 지주사는 앞서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커버리지 종목 중에 삼성 SDS. 삼성 SDS.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ICT 중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현대오토에버나 저희가 커버하진 않지만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뭐 엄청난 시세를 났었던 거를 봤기 때문에 예. SDS 주가가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든 거는 뭐 굉장히 소박하죠. 근데 올해 일단 테마가 뭐 AI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면 실체가 있는 대형 종목으로서의 삼성 SDS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순현금만 5.5조 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게, 이제 상속세 납부를 계속 요걸 팔아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이 SDS를 해마다 조금씩 팔아가면서 상속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적극적인 현금 활용을 통해서 뭐 배당을 어마무지하게 늘린다거나 자사주를 산다거나 하면 분명히 또 뭐 지배주주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라는 챌린지가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삼성그룹 특유의 그런 조심성 때문에 현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처분 신탁이 끝나면서 이재용 회장만 7% 정도 지분을 들고 있고 두 따님들은 이제 다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여태까지 처분 신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상속받기 전에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 수입만으로도 상속세 납부를 이제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 SDS의 오버행은 끝났다. 뭐 사실 오버행이 있어서 이거 뭐 팔 거니까 주가가 안 올라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면에는 그것 때문에 현금 활용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순현금 뭐 6조 원 가까운 순현금을 써서 M&A도 하고 뭐 배당도 좀 늘리시고 뭐 자사주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테마 플러스 알파로 SDS를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은 한 21만 원이 이제 목표가로 설정해 주신 기업이니까 추가적으로 삼성 SDS 이렇게 한번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요 내용 가지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대체 뭐길래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이 지주사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점검을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동양 연구원, 요즘 바쁘십니다. 여기저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동양 연구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